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결혼 5년차 무자녀 3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한국에서 만나 1년 정도의 연애를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주재원으로 발령이 났고요. 남편은 저에게 혼자 가고 싶지 않다며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남편 하나만 보고 미국에 같이 오게 되었어요. 갑자기 결정된 탓에 혼인신고만 부랴부랴 하고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를 딱하게 여긴 친정에서 정착비로 쓰라시며 5천만 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시댁에서도 비슷하게 준비해 주셨고요. 주재원으로 생활하는 동안 넉넉한 월급이 나와서 생활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저희는 나중을 위해 양가에서 마련해 주신 현금은 쓰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주재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 남편은 미국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그렇게 저희는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가 미국에 정착한 이후로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계시다 가세요. 자식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저희도 시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좋은 추억 만드시라고 현지 관광도 보내드리고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리고 했어요. 둘 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매번 같이 다니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지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문제는 신우랑 동서가 절 자꾸 못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같았어요. 신우랑 동서는 제가 대학원 공부를 시작한 걸 알더니 저에게 아줌마가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또 한다고 그러냐며 비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만 골라서 하니 애가 안 들어서는 게 아니겠냐며 제 아픈 속을 긁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영어를 썼나 봐요. 그러자 저한테 미국 물 좀 먹었다고 유세 떠냐고 비웃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신우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첫째가 중학생이 되면 저희에게 애를 보내겠다고 말버릇처럼 말하더군요. 현지에서 대학교까지 보낼 거라면서요. 제가 현지에서 학교를 보낼 거면 유학원을 통하면 된다고 알아보시라고 말하니까, 아니 가족이 거기에 있는데 왜 유학원에다가 큰 돈을 써서 보내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뭐하러 헛돈을 쓰냐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제가 정말 미안해하며 안 된다고 상황 설명을 완곡하게 몇 번이고 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속이의 경읽기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애는 혼자서도 똑 부러지고 아침에 애 깨워서 등하교만 시켜주면 되고 어차피 매일 먹는 밥 너네들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더 놔주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며 저에게 따지듯 묻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어린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도 않고요. 전부 다 부모가 차로 태우고 다녀야 하고 챙겨줄 것도 많거든요. 한국만큼 안전하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꾹꾹 화를 참으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았더니 그 부분이 힘들면 이제는 자기도 같이 올 테니 아예 방 한 칸만 내놓으라는 식이더군요. 급기야는 이 소식을 들은 동서도 압수해서 자기도 딸하고 같이 오겠다며 넷이서 한 방 쓸 거고 애들 등하교도 본인들이 다 시킬 거니 전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졸지에 남도 아니고 시댁 식구 4명이 이 집에 눌러 살겠다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무엇보다 신우랑 동서 둘 다 영어가 하나도 안 되고 운전도 못하기 때문에 결국엔 저랑 신랑이 다 나서서 도와줘야 할 판이거든요. 저는 결국 이 일은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니라는 생각에 남편에게 알아서 하라고 넘겼어요. 며칠 뒤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우와 동서한테 이메일이 왔더군요. 저더러 외동이라 이기적이고 정이 참 없는 사람이라면서 저 때문에 자기들하고 제 남편하고 사이만 불편해졌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참 그렇다 라고 표현을 하대요. 저는 굳이 답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저 혼자만 나쁜 사람 되고 끝나는 이야기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께 딸 같은 며느리처럼 대해도 결국 신우랑 동서의 입장이 먼저 같더라고요. 일단 시작은 시어머니도 저랑 남편이 바쁘고 힘들게 사는 것도 알기 때문에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다였지만 결국 딴 사람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방 한 칸 내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본론이 나오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지금은 한국도 미국도 피차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너네가 잘 준비해서 내년까지 우리 손주들 학교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신우나 동서 때문에 제가 정 불편하면 시어머니가 직접 애들을 데리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격대로 받아치기엔 남편 입장이 걱정되고 남편을 더 이상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냥 참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반대로 형님 시댁에서 형님께 이런 부탁을 한다면 시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 따지듯 물었어요.
형님이 하루에 몇 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동동거리고 사는데 거기다 이런 부탁을 하면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솔직히 운전도 못 하시고 말도 하나도 안 통하는 곳에 오셔서 어떻게 손주들을 돌본다는 말씀이시냐고 물었네요. 이 대화를 그대로 남편에게 설명했고 남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 가족들이 이런 부탁을 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더 이상 뭐라고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로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기분이었는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정중하게 부탁하는 어투였지만 결론은 제가 외동으로 자라서 가족 간의 도리를 모르는 것 같으니 싸부인이 잘 타일러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기죽이지 말고 타양살이하며 생고생하는 남편 좀 보듬어주게 하라는 당부도 있더군요. 지금까지 일에 대해 전혀 모르던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와 신랑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시곤 저보다 더 분개하셨어요. 결혼할 때도 사실 양쪽 집안 간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지만 저희 부부의 행복이 먼저라며 많이 참고 양보하셨는데 이런 연락을 시댁에서 해오니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화를 삭히신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꺼내신 말씀은 남편에게 중간에 끼어서 가장 곤란하고 마음 아프겠다며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저희에게 사부인이 이렇게 연락을 해오신 이상 이건 이제 어른들의 문제인 만큼 너희 부부는 신경 끄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도 저를 따로 불러 이 일로 행여난 남편 탓은 하지 말라고 남편이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일 거라고 제 남편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남편에게 내가 보기엔 우리 딸이 자네를 잘 챙기고 존중하며 사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사부인이 남편 기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지 말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 저한테 면목 없는 부분이 많으니 제발 이치에 안 맞는 얘기해서 자기 쪽팔리게 하지 말라고 했나봐요. 그러자 너네 미국 갈 때 돈을 5천만 원이나 해줬는데 뭐가 면목이 없냐고 난리를 치셨나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그 돈을 돌려드리자 하니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고 딱 자르더군요. 누나도 여동생도 결혼할 때 다 그만큼 받았다면서 자기가 양보할 필요 없다고요. 저희가 더 이상 대응을 하지 않으니 얼마 뒤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또 전화를 하셨어요. 시작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면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저더러 너 하나만 참으면 되는 걸 어려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하시면서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지네 누나 동생이랑 사이 다 틀어지고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꼴 풍비박산 났다고 역성을 내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전화를 건네받았고 남편은 2번 다시 이딴 소리 할 거면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면서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이런 걸로 마음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다고 오히려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시부모님과 저희는 지금도 냉전 상태예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연락해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 남편을 다시 이 진흙탕 같은 싸움에 끌어들여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비록 사이다처럼 속이 뻥 뚫리는 결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이번 일을 통해 남편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앞으로도 이 남자 하나만큼은 믿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30살이 된 결혼 3년차의 회사원입니다.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에 못 이기는 척 남들보다는 조금 이른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저희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만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더 이상의 신세는 지지 말고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출발하자고 말이죠. 괜한 허례허식이나 쓸데없는 과정은 생략하고 둘의 능력 안에서 집과 간단한 살림살이만 장만하기로 한 거죠.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둘 다 사회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작은 아파트 전세를 간신히 구할 수 있었네요. 살림살이도 간단히 장만했고요. 그래도 양가 어른들한테 정장 한 벌씩 해드리고 예단비를 완전히 생략하는 건 괜히 시어머니 서운하실까 싶어서 남들 다 하는 정도로만 넣어드렸어요. 양가 어른들도 저희 옷 한 벌 해주셨고요. 예물은 따로 하지 않았고 커플링만 서로 하나씩 교환했어요. 그렇다 보니 화장품이나 핸드백 같은 건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남편에게 시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남편이 극구 사양하며 도망만 다녔고요.
그야말로 실속만 생각한 결혼이었어요. 주변에서 저더러 서운하지 않겠냐고 물어오기도 했지만 저는 뿌듯한 마음이 가장 컸네요. 하지만 혹시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시면 어쩌나 그 부분은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히 별다른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 이모가 서운해하더군요. 평생을 독신으로 사셔서 저를 꼭 딸처럼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어쩌면 결혼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아직 남아있어서 그러시는지 시집가는 처녀가 너무 초라하다며 저한테 따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명품이라고 해야 대단한 건 아니고 딱 제 나이 또래의 여자들이 들만한 작고 심플한 가방이었죠. 너희들 야무지게 결혼하는 거 보니 앞으로 평생 가야 명품 가방은 안 사겠다 싶어서 주는 거라고 이모가 그러더군요. 그냥 받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워낙 명품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모가 저 시집 간다고 챙겨주시는 거니 고맙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그 가방을 들 일은 없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회사에 명품 가방 들고 출근할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사촌 시동생 결혼식이 있었어요. 시집와서 처음 참석하는 시댁의 경조사이니만큼 일부러 예복 정장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모가 선물해주신 그 가방을 처음으로 들고 나섰죠. 남편도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꼭 참석해야 하는 급한 회사 일 때문에 불참하게 되었고 저 혼자 식장 근처에서 시부모님을 만나 같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뒤 도착하신 시어머니가 대번에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을 알아보시고 빤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거 못 보던 거다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이모가 선물해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들고 있는 가방이 진품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이모가 신경 써서 고르고 선물해 준 거니 아마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얼굴이 굳으신 채로 결혼식장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저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방 때문에 기분이 상하신 듯해서 저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제가 남편을 졸라서 비싼 가방을 사놓고는 그걸 이모가 선물해준 결혼 선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기시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믿어주실까? 그 생각을 하느라 신랑 신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결혼식이 끝났어요. 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으로 계시니 불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모든 행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먼저 가시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며느리하고 상의할 게 좀 있다고 하시면서요. 시아버지는 눈치를 채신 건지 못 채신 건지 대수롭지 않게 알겠다고 말하시고는 다른 약속 장소로 떠나셨고 시어머니는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시어머니가 저를 야단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주위 사람들까지 쳐다볼 정도로 언성을 높이셨어요. 시어머니 말씀의 요지는 어떻게 시어머니도 아직 없는 명품 가방을 며느리가 먼저 떡하니 들고 나타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분하고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시겠더라며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시어머니가 들고 다니시는 명품 가방들이었어요. 오늘은 왜인지 들고 오지 않으셨지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저는 몇 개는 가지고 계신 줄 알았다고요. 자주 가지고 다니시던 것이 있지 않냐고 물어보았죠. 그러자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분해하시더군요. 그래서 혹시 그 가방들이 가품이었냐고 여쭸더니 가품인 거 뻔히 알면서 시침이 뗀다고 지금 자기를 바보 취급하는 거냐며 오히려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야 그런 쪽에 워낙에 관심도 없고 얼핏 봐서는 품질이 너무 좋기에 막연히 진품이려니 했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는 점점 더 큰 소리로 고함을 치시더라고요. 남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 행색에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고요. 도대체 제가 성의를 다해 눈여겨본 게 뭐가 있느냐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어머니의 가방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제 눈으로는 구별할 능력도 없고 구별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런 가방이 있으시구나, 이런 가방도 있으시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그리고 시부모님 경제적 능력이나 연세로 볼 때 그 정도 가방은 진품으로 구입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검소하시기는 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시거든요. 게다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브랜드의 가방을 자주 바꿔서 두시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이 가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에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본인들 경제력과 명품 가방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돈 내고 명품 가방을 사느냐고 하시더군요. 이래서 돈 버는 젊은이는 제 돈 내고 사는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다 며느리가 사준 거 들고 다닌다네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사준 적이 없어서 진품을 들고 다닐 기회가 없었다면서 답답해하시고, 친하게 지내시는 분 누구네 며느리는 저희보다 결혼한 기간도 짧은데 벌써 선물이라고 받은 가방이 몇 개인 줄 아느냐고 다른 집과 비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이모라는 양반도 그렇다면서 결국 제 친정까지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조카딸이 빈몸으로 시집 간다는 거 뻔히 알면서 시어머니 자리한테도 안 보낸 물건을 결혼 선물이랍시고 애한테 들려보내느냐는 거였죠. 이렇게 보란듯이 아무 자리에나 들고 나타나는 철없는 애를 두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그렇게 생각이 짧아선 안 된다면서요. 한참을 듣고 있자니 시어머니도 기운이 다 하셨는지 그만하자고 하시고 일어서시더군요. 저도 따라 일어서려는데 저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엉거주춤한 채로 시어머니 횡하니 가시는 뒷모습만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저를 두고 곧 사라지셨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한 건지도 모르겠고 저 때문에 괜히 욕먹는 이모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저를 더욱 힘 빠지게 만드네요. 제가 당장 시어머니께 가방 하나 사드리면 다 풀리실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그럼 자기가 효도 차원에서 최고품으로 하나 사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누가 사든 그건 제가 산 걸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더 싫다고 했습니다.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사고방식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몰라주고 별것도 아닌 문제로 고집부리지 말고 일 키우지 말라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제가 명품 가방 한 개 사드린다고 풀릴 일이었다면 그 편이 더 실망스러운 것 아닌가요? 그렇게 제 생각을 전했더니 남편은 고작 한다는 말이 여자는 다 그런 거 아니냐고 합니다. 바라는 거 많고 실망하면 화내고 달래주면 금방 풀리고 그 뒤로 그냥 모른 채 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드리고 평소처럼 안부 여쭙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남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시어머니는 기대하는 듯이 전화를 받으셨다가 안부만 여쭈고 전화를 끄는 저를 보고 오히려 황당해하시는 눈치인데 전 그냥 이대로 나가려고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가방 하나 사달라고 조를 때까지 모르는 척 하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무자녀 주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7살 납니다. 남편은 제가 대학생 때 친하게 지냈던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미 대학교를 먼저 졸업한 뒤 대기업 취직에 성공했던 언니는 직장 동료였던 남편을 제게 소개시켜 주었죠.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결국 다니던 대학교를 졸업도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못해보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TV를 보다가 가끔씩 나오는 퀴즈 문제를 틀리면 넌 가방끈이 짧아서 안 돼? 라고 말하거나 회식으로 술에 떡이 돼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걸 나무라면 넌 회사를 안 다녀봤으니까 이것도 일의 연속인 걸 몰라서 그런다고 되려 저에게 면박을 주거나 했어요. 자기 때문에 포기한 제 삶인데도 그런 부분을 전혀 존중해주지 않았죠. 저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지만 최근 정말 저를 너무 화가 나게 한 일이 있어서요. 제가 3년 동안 참았던 울분을 터트린 얘기를 써보려고 해요. 저처럼 결혼하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거리가 멀던지 가깝던지 간에 엄마를 만나러 친정에 가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남편 때문에 친정에 가는 게 싫습니다. 아니, 싫어졌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어차피 자주 가지도 못하지만 한 번 가면 남편이 아주 개진상을 떨거든요. 일단 남편은 저희 집에 도착하는 순간 방바닥과 하나가 됩니다. 방바닥에서 등이 베겼는지 사이가 조금 소원해졌다 싶으면 그 길로 소파로 기어 올라와서 소파랑 하나가 되죠. 하루 종일 누워서 저한테 리모컨 좀 가져와라, 물 좀 가져와라, 등 좀 긁어줘라. 아주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심지어 장인어른인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고 들어오셔도 누워서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해요. 누운 채로 고개만 휙 돌려서 오셨어요 라고 말 한마디 던지는 게 남편의 인사법이죠. 어디서 배운 예의 범절인지 아주 장인어른과 장모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도 저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아들이다 생각하시고 평소에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겠냐며 최대한 싫은 소리 안 하시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도 제 남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마저도 너무 죄송스럽고
이런 작자가 남편이라는 게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저보고는 가방끈이 짧다며 경제권도 가져갔고 집에만 있으면서 돈 쓸 일이 뭐가 있냐며 얼마 되지도 않는 걸 용돈이라고 주는 게 전부거든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번 저희 엄마 생신 때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정말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저는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른들을 만날 때면 항상 식사 정도는 대접하려고 해요. 그러면 남편은 정말 무슨 임금님 수라상을 대접하는 것도 아닌데 온갖 생색을 혼자 다 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밥값이 너무 비싸다, 값에 비해 맛이 없다, 돈이 아깝다 등등. 단 한 번을 먹는 사람 마음 편하게 먹게 하는 법이 없어요. 심지어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음식값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생신이셨어요. 저희 친정 근처에 돼지갈비집이 새로 오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잘 챙겨드릴 형편도 못 되고 하니까 제가 우리 새로 생긴 고깃집이니까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별말 없이 고깃집으로 차를 몰더라고요. 뭐 소갈비도 아니고 돼지갈비니까 장모님 생신인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바로 얼마 전이었던 시어머니 생신 때는 소갈비를 사드렸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남편이란 작자가 메뉴판은 보지도 않고 저희 부모님께 무얼 드시고 싶으신지 여쭤보지도 않고 바로 종업원을 불러서 물냉면 4개를 시키더군요. 주문을 받은 직원도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좀 당황한 눈치였고 저는 너무 창피하고 분하고 만감이 교차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차마 친정 부모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는 싫어서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간신히 참았습니다. 후루룩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은 그 와중에 돼지 새끼 마냥 냉면을 처먹어대더군요.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 그 냉면을 눈물과 함께 삼키는데 도무지 이런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날 점심때 저 혼자 다시 부모님 모시고 식사 대접해 드리고 왔어요. 아무 말씀 없이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더군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떻게 남편에게 복수를 하나 생각하며 달력을 보니 때마침 조금 있으면 저희 휴가 날짜더라고요. 보나마나 남편은 당연히 시댁으로 가자고 할 게 뻔했죠. 왜냐하면 저희는 결혼 3년 내내 시댁으로 휴가를 갔거든요. 맨날 하는 말이 성수기에 피서지 가봐야 사람만 많고 돈만 쓰고 집 근처에서 10,000원 주고 먹을 거 거기로 가면 5만 원은 내야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남편이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이젠 다른 데 가자고 말하기도 짜증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여름 휴가도 당연히 시댁으로 갔어요. 전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챙겨온 추리닝으로 옷을 갈아입고 남편이 친정에서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과자를 먹으며 킬킬거리며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벙찐 표정으로 바라보시다가 또 뭐하니? 저녁 준비 안 하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요? 여기 제 집도 아니고 저 손님이에요. 저 여기 쉬러 온 거예요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선 미친 척 계속 누워서 TV만 봤습니다. 다들 처음 보는 제 모습에 어찌할 바를 몰라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데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스릴 있고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쯤 지났을 무렵 제가 어머니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나가서 먹어요라고 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근처에 있는 돼지갈비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똑같이 선수 쳐서 종업원부터 부르고 곧바로 물냉면 4그릇을 주문했어요. 시어머니가 갈비도 시켜야지 라고 하시길래 어머니, 여기 갈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냥 냉면만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친정 엄마 생일 때 먹은 냉면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눈물맛만 났는데 이번에 먹은 냉면은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고깃집 냉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시댁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씻지도 않고 옷 갈아입고 불 끄고 누워 자버렸네요. 옆에서 남편이 개소리를 씹으려 대는 것 같았는데 무시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남편은 동네 친구들하고 당구 치러 간다고 홀랑 나가버리고 전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아침상을 준비하시는 것 같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버텼네요. 그러고 있으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청소기를 들고 나오시길래 또 저는 못 본 척 핸드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결국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는 여기 밥 처먹고 자빠져 있으려고 왔냐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니, 저 여기 쉬러 온 거라니까요? 라고 하면서 청소기 돌리시는 시어머님을 피해 소파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씩씩대고 계시고
때마침 남편이 돌아왔어요. 어머님이 남편을 보자마자 막 뭐라 소리를 지르시길래 저는 남편한테 으이구 효도 좀 해라. 니네 엄마 속 좀 썩이지 말고 너 그러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랬어요. 이 말은 남편이 맨날 저한테 하는 단골 대사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저보고 그따위 말은 어디서 들어왔냐고 시부모한테 니네 엄마 아빠가 뭐냐고 욕을 하시길래 바로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아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인데 그래서 전 어머님한테 배운 건 줄 알았어요 라고 쏴붙여버렸어요. 남편이 심각성을 느꼈는지 너 도대체 왜 그러냐고 당장 짐 싸서 일단 집으로 가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데 내가 왜 휴가도 안 끝났는데 왜 벌써 집에 돌아가냐? 그리고 휴가 끝나면 너랑도 끝이니까 그런 줄 알아 라고 다 쏟아부어 버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 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은 그 누구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당분간 친정 부모님하고 여행도 다니며 3년간 못한 달러를 좀 하려고요. 끝마치지 못한 대학교도 다시 들어가서 이루지 못한 학업과 제 꿈도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모두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차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한국에서 며느리로서 살아가는 여자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만 셋인 집에 둘째 며느리로 시집왔지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덕분에 맏며느리 역할을 8년 동안 했네요. 집안의 경조사도 아프신 어머님의 수발도 모두 제 담당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도 너무 어리숙해서 친구니 선배니 하는 인간들한테 크게 사기도 2번이나 당하고 늘 직장 다니기를 싫어하고 핑계만 있으면 사표 쓰고 사업할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늘 경제적으로 쪼들렸고 그로 인해 저는 늘 몸으로 때워야 하는 상황이었네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맞벌이를 하던 막내 서방님과 동서는 돈으로 상황을 벗어났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평소처럼 병원 음식은 입에 안 맞아 식사를 안 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만들어간 도시락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보시던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쥐시며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소유하신 작은 상가 하나를 나중에 꼭 제게 주시겠노라 하시니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제외하곤 제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네요. 한 번은 막내 서방님이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더러 실력 발휘를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음식 준비하는 동안 동서는 작은 방에서 무얼 하는지 부엌에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더라고요. 음식 준비를 하다 열받은 제가 동서한테 나오라고 부르니 대번에 시어머니께서 일하고 온 사람 좀 쉬게 놔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내 서방님도 대번에 저한테 서로 형편껏 되는 만큼 하자면서 형수님이 솜씨 좀 발휘하시고 저희는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순간 속에서 화가 솟구쳐 올라오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날이고 시어머니도 계시니 속으로 화를 꾹 참았습니다.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끝났을 무렵 막내 동서가 슬쩍 나와서 음식들을 보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왜 다 고기밖에 없냐면서 이러면 몸에 안 좋다고 반찬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했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투정을 부리냐고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그러자 또 대번에 시어머니께서 막내 동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무안을 주냐며 저에게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집안에서의 제 입지는 항상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워야 하는 그런 신세였지요. 게다가 남편이란 사람도 세월이 가도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도 그저 시어머니와 동생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드디어 아주버님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맏며느리 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는 아주버님과 12살 차이 나는 20대 후반의 치과의사였어요. 이미 자기 치과도 있고 예단비도 현찰 1억이나 들고 왔어요. 게다가 나이 어린 형님은 당당하게 저와 막내 동서를 자네라고 부르더군요. 물론 형님이니까 잘못됐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지난 추석 때 명절 준비를 위해 형님과 막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막내 동서는 형님이 들어온 이후로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1등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예전보다는 고분고분한 말투로 시간 맞춰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은 자기는 환자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으니 그런 건 자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명절 당일날 아파서 못 온다던 막내 동선의 딸이 오는 바람에 식탁에 의자가 하나 부족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좀 나중에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엌에 우두커니 서서 가족들 부족한 반찬과 국을 퍼주고 있는 제 자신이 어찌나 한심하고 서글프던지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우걱우걱 잘도 처먹더라고요.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를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거실에서 나이 어린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엄마 하며 알랑방구를 떠는 게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품위 유지하시는데 쓰시라고 멀리서 보기에도 제법 두툼한 흰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결혼 8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이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하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며느리 둘이서 동시에 임신을 하냐며 벽경사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도 임신인 거였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불러 앉히시곤 형님한테는 입덧에 좋은 한약이라며 보약을 주시고 저에게는 덕담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원래 집안 맞이가 잘 풀려야 집안이 잘 풀리는 법이라며 그러니 서운해 말라고 하셨지만 그날 집에서 혼자 오래 울었네요. 부모가 무능력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까지 차별받는 것 같아서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일주일 간격으로 저랑 형님 모두 출산을 했습니다. 형님은 아들, 저는 딸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동안 아들 셋 낳은 걸 제일 큰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시어머니 앞에 딸 낳은 저는 죄인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날 어머니가 형님네 아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니애 키우는 김에 형님네 아들까지 같이 키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사래를 치자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데도 싫은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딸 분유값이라도 벌자라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형님네 애까지 둘을 동시에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지겠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치사하고 분하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곧바로 며느리 자리 사표냈습니다. 지난주 형님 병원이 확장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막내 동서는 축하도 하고 구경도 하려고 형님 병원을 찾았어요. 형님과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던 참에 화장실에 들렸는데 우연히 병원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얘기인 즉슨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다고 했다는 상가를 팔아서 이 병원 확장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막내 동서도 저만큼이나 어이가 없나 보더라고요. 뺀질거리긴 해도 막내 동서도 그 상가만큼은 제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니 시어머니의 태도에 실망한 거죠. 저희 둘은 그 길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구들한테도 형님 병원 확장 이전으로 축하 파티할 거니까 모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들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시어머니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습니다. 혹시 저에게 주시기로 한 상가 팔아서 형님네 병원 확장 도와주셨어요? 하고 묻자 시어머니는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은 원래 맞이가 잘 풀려야 다른 사람도 잘 풀린다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에 질세라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가세해서는 자기네가 잘 살면 우리 모른 척 하겠냐며 한 가족이어도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밀어주는 게 좋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개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식탁 밑으로 가족들 눈치만 보면서 저를 쿡쿡 찌르며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앞치마를 벗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바쁜 사람들 불러놓고 뭐하는 짓이냐며 어서 가서 빨리 저녁이나 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시어머니 얼굴로 앞치마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거지 같은 며느리 자리 내놓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저에게 제정신이냐며 오히려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 고성을 내뿜는 주둥아리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쥐고 있는 힘껏 남편의 턱을 갈겼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턱을 부여잡고 어버버거리고 있는 꼬라지를 보자니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말이에요. 저는 막내 동서를 쳐다보면서 동서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고 형님한테도 어른 대접받고 싶으면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알아서 해준 건데 왜 자기한테 난리냐면서 형님은 어린아이처럼 울고불고 보채고 있더라고요. 큰형님과 막내 서방님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고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던 둘째 며느리에게 앞치마로 얻어맞은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쇼를 하고 계셨어요.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혼 절차도 시작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제가 상가를 못 받은 게 서러워서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치과의사 며느리가 오고 나서 그동안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집의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 딸이 이 집에서 저처럼 천덕꾸러기 손녀가 되는 것도 지켜볼 수 없고요. 이젠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제 딸의 인생도 이제 그늘에서 벗어나 양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질 저와 제 딸의 앞길에 행복을 빌어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치 없는 예비시댁과의 한바탕 난리통 끝에 이렇게 파혼하게 된 31살 먹은 여자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예비신랑과 기회가 닿아 연인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비신랑은 무던한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금 우유부단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가에서 적당한 지원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양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보니 회사는 서울이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작을 하기로 되었는데 불만은 없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원래 직장에서 그나마 가깝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경기권 신도시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한들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미 결혼 전부터 차가 있었기도 했어요. 친정이 지방인 것도 그 이유에 한몫을 했고 무엇보다 경기권 신도시에 이미 시댁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키지 않았던 이유가 컸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이미 결혼한 신우까지 살림을 차려서 같은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 같은 집값 상황에 결혼할 때 서울에 집 가지고 시작하는 커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우겨봤자 저희 집에서 받는 지원 뻔하고 시댁에서도 더 나올 부분이 없는 걸 아는 상황에서 제가 욕심부린다고 무조건 서울에서 시작하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양가에서 보태준 돈과 저희 돈을 합치면 어떻게든 서울 전세를 못 구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면 교통이 사실 경기권과 비교했을 때 썩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당장 욕심부리지 않고 형편에 맞춰 시작하고 하루빨리 자리 잡아서 서울로 오면 되지 않겠냐는 예비신랑의 설득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득당할 때도 제가 너무 허영심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둘씩 보여준 추악한 그자들의 모습에 누가 허영심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 차는 경차입니다. 여자가 경차 탄다고 무시당한 적도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제가 면허를 처음 취득한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여태까지 저와 함께 어디든지 다니며 정이 잔뜩 들어있는 소중한 자동차예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는 당장 이 차를 다른 차로 바꾸거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큰 차를 끌기에 운전이 미숙한 건 아니지만 경차 쓰면서 주차할 때라든지 혜택 보는 것도 많고 유지비도 저렴한데 굳이 결혼했다고 큰 차를 끌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자꾸 저보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큰 차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큰 차가 필요하다나 어쩐다나 하시면서요. 당장은 예비신랑과 저 두 사람뿐이고 아이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큰 차를 끌겠다 설명을 드려도 어찌나 막무가내로 큰 차를 끌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비신랑은 면허도 없었어요. 뭐 말을 듣자 하니 어릴 때 차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차를 직접 운전하기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있다고 하는 사람치고 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정말 떡이 돼서 잠에 들어있는데 그래도 그 사고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라니 제가 딱히 따지지는 않고 최대한 이해해주려 하고 있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장거리 여행도 거의 다 제 차로 다녔어요. 저는 기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시외버스여도 상관이 없었는데 특히 버스를 타야 하는 날이면 예비신랑은 버스는 내키지 않는다고 차라리 제 차를 끌고 가자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서울 밖으로 나가는 장거리 여행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경차 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고생을 하니 데이트로 여행 가서는 비용은 거의 다 예비신랑이 내는 데다가 기름값도 내주긴 했지만 그렇게 여행 다녀오면 아주 몇일은 다리가 불편해서 고생을 했었죠. 아무튼 큰 차로 바꾸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차를 바꿀 생각이 없다. 시댁 쪽에서는 큰 차로 바꿔야 한다. 아주 밀고 당기기를 초등학생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듯 한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고집 굽히지 않으시는 시부모님 이길 수도 없고 이걸 이겨봐야 제가 뭐가 되겠나 싶어서 제가 백기를 들고 차를 바꾸기로 했지요. 그런데 시댁에서 뜬금없이 고급 외제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뽑아주신다면야 상관없이 받겠지만 결혼할 때 자동차 같은 건 혼수에 들어가는 거니 여자 쪽인 제가 해와야 한다고 친정부모님께 잘 말해보라 하시더군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제가 타던 차는 이제 쓸모가 없을 테니 그 차는 또 예비 신우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건 또 예단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신우에게 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신우와는 그렇게 만나본 적도 없고 해서 신우가 싫어서 주기 싫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기 싫었습니다. 말한 대로 내가 평생을 타온 자동차이기도 했고 그만큼 정도 많이 붙었으니까요. 그리고 새 차를 사게 되면 그 차를 정리해서 조금 보탤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제 차를 누구를 줘야 한다면 얼마 뒤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초년생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제 남동생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남편도 제 옆에 같이 있었는데 예비 신랑은 제가 타던 차를 누가 갔던 간에 그건 신경도 안 쓰였나 봐요. 외제차를 검색하면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자기가 평소 타고 싶던 차를 검색을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하나같이 기본 6천만 원은 넘어가는 차들이었어요. 개 중에는 1억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가 면허가 있어서 타고 다닐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고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차를 무서워한다더니 외제차 종류는 막상 운전하고 다니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더군요. 아니, 애초에 그 정도 금액대에 차를 지원받을 바에 집값으로 더 지원을 받게 된다면 서울에 집 사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어차피 운전을 무서워서 못하는 예비 신랑이 출퇴근하기 더 간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타던 차를 신우에게 줘야 한다는 것도 예비 신랑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제 남동생에게 주는 게 좋겠다고 자기 부모님들을 설득해줬는데 그것 또한 조건부 거짓부렁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상의하고 또 상의한 결과 저희 형편에 외제차를 끌어야 할 이유도 없고 돈 아끼려고 경기권 신도시에서 시작하는 건데 비싼 유지비 내면서 돈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섰어요. 그래도 차는 새 것으로 해주는 거니 국산차 중에서도 상위급 라인의 차량을 사주기로 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비 신랑에게 말을 했어요. 예비 신랑은 외제차가 아니란 사실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제차를 안 살 거면 제가 타던 차는 자기 누나에게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의 논리는 고급 외제차를 사는데 드는 비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 동생에게 줘도 된다고 말한 부분이고 굳이 친정에서 그렇게 돈을 아끼겠다면 지네들도 받아야 할 건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받아야 할 건 받겠다는 말이 참. 애초에 양가지원 비슷하게 받아 새 출발하는 건데 거기에 자동차를 얻고 나서 제 차까지 신우를 줘야 되면 신혼집 구하는데 지원해주시는 돈만큼 친정에서 더 해가는 건데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 쓰게 되는 돈만큼 시가에서 보태주면 저희 정말 대출 조금만 더 받아서 서울 안에 회사 근처에 아파트 구해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저도 양보하지 않고 차는 친정 부모님이 알아보신 국산차로 해야겠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외제차를 콕 집어서 말해줬는데 국산차로 했냐면서요. 저희 형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제차는 사치인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니 그게 어디가 사치냐고 쏘아붙이시더군요. 저희가 신혼살림 차릴 경기권 신도시에 신혼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본인이 장 같은 걸 보러 다니거나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전부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건 자기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신혼부부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도 결혼하면 신혼부부인데 내 아들이 국산차를 끌고 다니면 얼마나 기가 죽겠냐고 자기들도 다 그런 걸 봐오면서 생각이 있으니까 외제차를 구하라고 한 거 아니겠냐고 말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있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정한 건데 살아본 적도 없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남들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니 우리도 끌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도 없는 예비신랑이 끌고 다닐 차도 아니고 제가 끌고 다닐 차인데 거기서 왜 뜬금없이 자기 아들 체면을 걱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자기 아들이 외제차 타는 걸 알리기 위해 제가 운전기사 노릇을 해주라는 뜻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설명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혼살림을 근처에 차리면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자주 하고 할 텐데 자기들도 외제차 얻어 타고 다니면서 대접받고 싶지 뻔하고 흔한 국산차 타고 다니면 이 동네에서 누가 우릴 대접해주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미 차를 바꿔라 못 바꾸겠다 하면서 한참 싸웠던 과거가 있어서 그런가 더 이상 저도 참아봤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예비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제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남한테 보이기 부끄러워서 그런 거고 남한테 보이기 부끄러운 이유는 신혼살림 차리면 제가 예비신랑도 모자라서 당신들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냐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냐고 물으니 자기가 생각해도 틀린 말이 하나 없는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서울에다가 아파트 한 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제 돈부터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까지 다 꼬라박아야 겨우 경기권에 아파트 간내만에 하는 와중에 누가 미쳤다고 돈을 더 보태서 차까지 해오냐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외제차 타령을 하고 있냐고 했지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나셔가지고 같은 동네 끼고 사는 신우한테 혼수로 외제차 한 대를 못 해줘서 예비 며느리가 타던 경차를 예단으로 주라 마라 하고 있냐고 그거 완전 거지 중에서도 산 거지 아니겠냐고 거지 근성 가득한 사람들과 한 식구 되고 싶지 않다고 한마디 했어요. 제 말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던 예비 시어머니 결국 제 말투를 꼬투리 잡으며 싸가지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부모 될 사람한테 말투가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될 일 없다고 이 결혼 안 할 거라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예비 신랑한테 전화와서 사과한다고 하는 말이 외제차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자기도 사실 외제차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았고 제가 골라온 차만 해도 충분히 고급이라서 굳이 외제차가 아니어도 전혀 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뭘 기대했던 건지 그딴 소리를 들으니 실망감이 더 커서 제발 그 집 구석에서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로도 연락 한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 될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아주 화룡점정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타던 경차를 못 받게 되는 건 알고 있다면서 자기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제시한 금액은 제 차 중고차 시세의 반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저런 집구석에 시집을 갈 뻔했다는 사실이에요. 파혼하게 된 사실에 안도감이 느껴졌고 정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본 모습을 숨기던 예비신랑도 그 가족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좀 제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신우한테도 부탁하고 예비신랑한테도 몇 번이나 제발 니 포함한 니네 가족들과 얽히지 좀 않게 해달라 사정을 했어요. 동종업계에 다니다 보니 예비신랑과 오래전부터 일하던 사람을 알게 돼서 파혼 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저의 남편이 될 뻔했던 그놈 사실 교통사고를 당해 트라우마가 있었다던가 하는 건 다 뻥이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게 아니었고 음주운전 이외 적발로 면허 정지를 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결혼하면서 저를 운전기사처럼 부려먹고 외제차까지 제 돈 주고 사오게 만들려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말 신이 도운 게 아닐까요? 제가 전혀 눈치 못 챌 만큼 트라우마가 있는 완벽한 남자친구 연기를 했으니까요. 자동차로 욕심을 조금만 부리지 않았더라도 저는 지금쯤 그 집에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외제차건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 집구석이 어떤 사람인지 제 남편 될 예비신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였어요. 그 연기력을 생각하니 이 글을 적으면서도 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릴 정도네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대로 당했던 게 있어서 좀 더 조심하게 되네요. 아무리 홍기가 늦어버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만남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던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이랑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이혼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요.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의 지나친 경제관념이에요. 수지타산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어떨 땐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데도 그냥 돈을 아껴요. 한마디로 자기 지갑에서 돈 나가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 때도 그랬어요.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돈 쓰는 걸 싫어하고 웬만한 건 다 더치페이를 해요. 그리고 취향과 상관없이 그냥 모든 걸 싸게 하는 걸 좋아해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비슷한 제품이 더 싸면 두 번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더 싼 걸로 고르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나 남편이나 중소기업에서 적은 임금을 받으며 다녔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태도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쓸래야 쓸 돈이 없었고 그렇다 보니 저 역시 싼 걸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은 입버릇처럼 사치 부리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서 저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늘 말해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짠돌이처럼 보일지라도 저와 다 결혼하기 전에 살림을 차리기 위해 이렇게 아끼고 있는 거라고 말을 했지요. 저한테 엄청 잘 하기도 했고 우리 둘 다 회사에서 벌이가 그닥이기 때문에 지금 아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큰 불만은 없었어요. 거기에 남편은 항상 우리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노년에 재밌게 놀러 다니면서 살자고도 했거든요. 오히려 저는 남편을 계획적이고 알뜰한 남자라고만 생각했지 이 정도로 지지리궁상인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결혼에 관한 건 어느 정도 아끼지 않고 하고 싶었어요. 모든 여자들이 그렇듯 저도 제 결혼식에 대한 나름의 환상과 기대가 있었고 또 여자 일생의 처음이자 한 번뿐인 이벤트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그거 다 허례허식이라며 어떻게 그날 하루에 돈을 그렇게 털어먹을 수 있겠냐고 그냥 제가 좀 포기해서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아꼈다가 나중에 편하게 살자며 저를 설득할 들더라고요. 보다 못한 친정어머니가 보태주신다고 해도 남편은 그마저 극구사양하며 아끼자고 고집을 부렸고요. 결국 친정어머니가 남편 몰래 보태주신 돈으로 그나마 드레스하고 메이크업은 제 취향대로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코로나 시국 덕분에 결혼을 하고도 신혼여행도 해외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제주도라도 가보자 해서 제주도에 가게 됐고요. 저는 남편에게 한 번뿐인 허니문 숙소인 만큼 좋은 곳에 머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수학여행이나 갈 법한 펜션을 예약해뒀더라고요. 펜션이라고 세련되고 분위기 낼 만한 곳이 많았는데도 정말 어디 단체에서 단체 여행을 올 만한 곳으로 골라놨더라고요. 저는 펜션을 보고 이게 뭐냐는 듯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남편은 저보고 표정이 왜 그러냐고 내부도 다 리모델링 된 곳인데 가격도 너무 좋지 않냐면서 저한테 자랑하듯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좋은 곳에서 머물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하자 어차피 잠만 자는 곳인데 그런 데다가 뭐하러 돈 낭비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분노한 제가 위약금을 내가며 취소하고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자기가 고른 곳을 취소했다는 사실보다 그 위약금 몇 푼에 화가 나 있더라고요. 여행지 내내 돈 아껴야 된다면서 밥도 제 거만 시키게 하고 한 사람 앞에 하나 시켜야 하는 곳에서는 자기는 안 먹을 테니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저 혼자서만 먹으라고까지 했어요. 애도 아니고 여행지에서 내내 그런 식으로 땡깡을 부리고 있으니 아무리 어쩔 수 없이 온 제주도라지만 신혼여행이나 다름없는 여행이었는데 그렇게 신혼여행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회사를 관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당장 제가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대를 했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께서 보유 중인 부동산이 있어 그 집에 전세로 저희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무상임대를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지 며칠 궁시렁대다가 금방 포기하더라고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 이래저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만난 사람에게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요. 그래도 접대용 식사인데 남편하고 연애할 때처럼 맨날 국밥이나 분식을 먹을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 때로는 식사에 10만 원 정도 지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편이 질색팔색을 하면서 저를 사치나 부리는 여자로 취급을 해요. 제가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꼬박 모아온 돈을 사업자금으로 쓰고 있는 거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도
그 돈이 결국 벌돈에서 나가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사업으로 쓰는 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루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아끼는데 급급한 데는 남편 나름의 사연이 있기는 해요.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결혼 후 시모가 말하길 남편이 어렸을 때 시댁이 정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이었던 남편은 돈을 아껴 쓰는 걸 습관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금액이 조금만 커지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남편과 돈 문제로 부딪힐 때마다 답답하고 결혼 후에는 재산이 공동의 재산이 되었으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이 부딪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남자이고 결혼 전에 제게 보여줬던 모습과 결혼이란 건 어느 정도 서로 맞춰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바라는 게 있는 만큼 남편도 저에게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제가 결국 남편의 태도에 폭발하게 된 건 바로 얼마 전의 사건 때문입니다. 남편과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말 우연히 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동생을 만났습니다. 저희 외삼촌의 아들로 어렸을 때 맞벌이 부부인 외삼촌네의 부탁으로 저희 어머니가 키우셨거든요. 사촌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사춘기가 오고 난 뒤로부터는 저를 예전보다는 어려워하긴 하지만 외동인 저한테는 그때부터 쭉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전 삼촌네가 근처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사촌동생을 길에서 마주친 거죠. 동생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아침부터 아파서 고생하다가 결국 병원 가서 약 받고 집에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외삼촌도 외숙모도 안 계실 시간 같아서 집에 가면 누구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무도 없다고 하길래 동생 안색도 안 좋아 보이고 해서 제가 억지로 근처에 있는 죽집에 끌고 갔어요. 어떻게든 밥 한 끼는 먹여서 보내야겠더라고요. 동생은 싫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안 좋아서 억지로 죽집에 데려가 앉혔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요즘 시국이 그렇다 보니 아픈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가 했어요. 저한테야 친동생 같은 사촌동생이지만 남편하고는 교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동생이니까요. 그래도 아픈 사촌동생이 처음엔 속이 안 좋다며 힘들어하면서도 한술 두술 떠먹다 보니 되게 잘 먹길래 약 먹고 나서도 안 좋아지면 좀 더 먹으라며 전복죽 하나를 더 포장해서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남편과 장 보러 갈 요량으로 저는 산책하듯이 밖에 나오느라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계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들은 채만 채 가만히 있고 지갑을 꺼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계산 안 하고 뭐 하냐니까 사촌동생한테 네가 먹은 건 네가 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제 남편이지만 미쳤나 싶었어요. 하마터면 입 밖으로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너무 쪽팔리고 당황스러워서 남편을 따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안 들릴 만한 거리에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당장 가서 결제하라고 했어요. 진짜 정이 확 떨어지면서 방금 먹은 죽이 다 올라오는 기분이더라고요. 당황한 동생에게 가끔씩 니네 매형이 저렇게 장난치는 걸 좋아한다고 농담처럼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셋이 죽집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동생을 따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정신 차리고 동생한테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동생 핸드폰에다 뭘 찍고는 다시 되돌려주더라고요. 뭔가 싶었지만 따로 묻지 않았고 남편도 따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그대로 집에 가서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외숙모한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저희 남편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시냐고 물으니 외숙모가 저랑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남편 바꾸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말고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외숙모가 한숨을 내쉬면서 네 남편이 우리 애한테 계좌번호를 찍어줬다는 거 너도 알고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사촌동생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은 화끈거리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길로 외삼촌네로 달려갔더니 사촌동생은 저를 보려고도 안 하더라고요. 외숙모가 말하기를 사촌동생은 죽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먹으라고 그러더니 돈 내라고 그래서 너무 억울했다고 하소연을 하더래요. 자긴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안 그래도 동생이 사춘기가 와서 예전처럼 지내지 못하는 데다가
이제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으니 가까이 살면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동생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빌듯이 사과하고 용돈 10만 원 쥐어주고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했어요.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외삼촌과 외숙모에게도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남편한테도 단돌이 똑바로 시키겠다고 했고요. 그 길로 집으로 달려와 남편하고 한바탕 했어요. 이제 중학생이 내한테 2만 원을 내놓으라고 한 정신상태가 궁금하다고 한마디 했지요. 그랬더니 되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마치 저를 당장이라도 한 대 치려고 하는 기세로 말이죠. 요는 자기가 그 2만 원을 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있느냐. 네 사촌 동생이 아무리 어려도 땅을 파면 2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란 걸 알려줘야 한다. 돈 알기를 벌써부터 우습게 알게 하면 안 된다는 듯이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 눈에서 전에 없던 분노를 읽은 건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려보고만 있으니 자기는 더 할 이야기가 없으니 이제 그만하라고 말하고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밤새 정말 혼자서 엄청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 남자가 좋은 연애 상대여서 결혼을 결심하긴 했지만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사실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쪽팔려서요. 자라오면서도 늘 친척들에게 똑 부러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앞날이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는데 말이에요. 솔직히 그때 기분에는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는 상황에 남편이 제발 서로 새 삶을 찾자는 것 마냥 알아서 쐐기를 박아주더라고요. 얼마 전이 신우의 생일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라 신우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전화로 여동생 생일이니까 괜찮은 밥집 좀 찾아 예약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제 사촌동생과의 일만 없었다면 저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던 이후인지라 좋은 생각은 들지 않고 또 자기 동생 생일이라고 괜찮은 밥집을 예약하라는 말이 곱게 들리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마 이때 마음을 굳혔던 것 같아요. 남편의 반응을 보기 위해 제가 예약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비싼 일식집을 찾아 예약을 했습니다. 인당 20만 원이 넘었고 앉은 자리에서 한 잔에 만 원은 우스운 주류까지 같이 주문해야 하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계산할 때까지 가격을 몰랐으니 그냥 초밥집에 온 줄 알고 있었고요. 신우와 시어머니가 예약한 일식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미 인터넷으로도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에 신우는 벌써부터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엄청 기대한 듯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데를 다 데려왔냐고 하면서 그때서야 가격이 얼마인지 들었어요. 남편은 가격에 놀라 적잖이 당황한 듯 보였지만 어차피 예약 취소도 불가능하고 그냥 갔다가 한 예약 취소금만 음식값만큼 지불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자리에 앉더군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맛깔난 음식들이 나오니까 저도 계획이 있어 간 곳이지만 기분은 나더라고요. 신우도 신이 나서 음식 하나 나올 때마다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사진 찍는 데에만 여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좋아하시고 하니 남편은 꽤나 으쓱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잘 먹었다고 말하고 나가려던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어딜 나가냐고 각자 대신 건 계산해야 하지 않겠냐고 두 사람을 불러세웠어요. 두 사람은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 두 사람보다 더 당황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제 카드로 제 몫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남편은 기분 낸다고 술을 몇 잔이나 마셔서 30만 원이 넘게 나왔고 시어머니와 신우도 스스로 계산하기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게다가 남편은 평소에 아낀다고 현금도 하나도 들고 다니지 않고 카드마저도 한도를 50만 원으로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두 사람 걸 계산해줄 여력이 안 되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늘이 도운 건지 남편이 일단 자기 몫이라도 계산하려고 했는데 카드가 이미 한도 초과가 되어 거절을 당하더라고요. 남편도 가게 안에서 체면 세운다고 저한테 화 한 번 내지 않고 있다가 이젠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본인이 자기들 건 전부 낸다고 하시기에 남편이 저에게 말해준 것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2만 원도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닌데 그 10배가 넘는 돈을 왜 내주시냐고요. 신우도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가 다 되어가니 돈 귀한 줄 알아야 하고 남의 돈 쓰는 게 쉬운 게 아니란 걸 알려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계산해 주시면 안 된다고 제가 완강하게 버티니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 것만 계산하고 신우도 울상이 되어서는 자기 카드로 계산을 했어요. 대학생이니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식사 한 끼에 그 정도 돈을 썼다면 신우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기분이 나빴던 건지 자기들 계산이 끝나고 가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만 계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기세 좋게 화를 내던 남편도 나중에는 저한테 돈 좀 내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제 거 냈으니까 너 거는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결국 남편은 근처에 있는 은행 ATM기까지 뛰어가서 자기 돈을 찾아와 계산을 했는가 봐요. 제가 집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은 시뻘게 져서 씩씩대고 있는 꼴을 보니 속이 참 후련했어요. 남편은 대번에 저한테 그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뭐가 어떠냐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쳤지요. 어떻게 자기 가족들 앞에서 자기를 그렇게 쪽을 줄 수 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지난번 제 사촌동 생일과 다른 게 뭐냐 따졌더니 사촌하고 가족하고 같을 수가 있냐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끝까지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검소한 것도 잔돌이인 것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해봤지만 또 자기 가족 얽힌 일에선 이렇게 내로남불까지 하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일관적이게 짠돌이 짓을 할 거면 자기 체면이 어떻든 간에 제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본인 몫을 각자 지불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거들었을 테죠. 그런데 자기 가족이 먹는 밥은 얼마가 되었든 자기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우기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 금액이 비싼 건 여전히 아까워하겠지만요. 여기서 더 남편과 실갱이하면서 서로 소리쳐 싸워봤자 감정만 상할 뿐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애초에 원초적인 해결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좋아하는 돈 이제 혼자서 벌고 쓰고 알아서 맘대로 하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말귀는 또 못 알아듣고 하는 말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혹시 제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저 돈 이야기 앞에는 저렇게 민감해져서 앞으로 이 남자와는 어떻게 행복할 틈이 없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주니 그제서야 그러지 말라고 빌더라고요. 아까 혼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에게 나랑 결혼은 왜 했냐고 했더니 신혼부부로 살면 대출도 싸게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라는 대답을 듣고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려던 제가 다 한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집이야 친정어머니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고 혼인기간이 짧다 보니 분할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도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도 제가 마음을 굽히질 않으니 이혼 비용에 돈을 아끼고 싶었는지 순순히 합의를 해주더군요. 그나마 둘 사이에 아이가 없던 게 다행인 것 같네요. 회사는 그만뒀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제 자신 하나는 건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검소한 것과 짠돌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사람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한 제 자신도 있지만 정말 저 같은 사건을 겪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도 하겠지요.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거기는 하지만 연애할 때 감정 때문에 단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없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도 거지 같은 남편을 떠나 다시 새 출발하게 되었으니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한테 앞으로 좋은 일 생길 거라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